오늘도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유명한 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부부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부와 연인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주고받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부 남녀 관계는 매우 대등한 관계이며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랑을 줄 때는 좀 더 주고 복수를 할 때는 3분의 1로 줄여서 해라.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 더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하고 말이 잘 통하시나요? 네, 저도 잘 안 통하는데요. 잘 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운 좋게 너무나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서 말이 엄청 잘 통하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그 수다를 떠시는 분들도 개 중에는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 남편하고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뇌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또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뭐 20년에서 40년 동안 서로 다른 원가족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너무 소울메이트처럼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뭐 정말 너무너무 마치 쌍둥이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너무나 서로에게 종속돼 있으면 자립하기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이 배우자가 뭐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같이 따라서 그런 길을 간다든지 뭐 같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물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서로 어쨌든 부부도 각자 독립된 존재이고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존재로 존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말이 뭐 잘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하게 안 통한다. 근데 그 중에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남편한테 원가족의 좋은 부모상 특히 엄마나 좋은 엄마의 상을 투사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남편분께서 그 자폐 스펙트럼 중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인 경우들도 있어요. 맘카페 글 이렇게 올라온 거 제가 보면 남편이 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말이 도저히 안 통한다. 예를 들어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아프다고 해도 쳐다도 안 보고 뭐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거죠. 예, 진짜 약간 그 아스퍼거나 아니면은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분들도 개 중에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고 되게 힘들다 이런 경우는 남편의 배우자한테 좋은 부모의 상을 투사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30대인 딸이 사이랑 싸우다가 야 너는 장모님하고 똑같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딸이 저처럼 살까 두렵습니다. 딸도 우리 부부의 갈등이 자신과 손주에게 대물림 될까봐 걱정하곤 합니다. 딸의 말에 엄마로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신도 행복하게 산다고 딸이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이 사례는 70대 여성분이고 결혼 생활 45년 차지만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호소하신 분이에요. 결혼 초에는 너무 힘드니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지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회사를 퇴직한 후 남편이 먼저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늙어서 이혼하기도 싫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나누기도 싫고 그래도 남은 여생 남편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래서 이제 가족 세우기 세션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족의 상실이 많았어요. 이 상실 트라우마가 대물림돼서 오거든요.
이 미자라는 가명이죠. 분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3명의 형제를 잃었어요. 미자의 어머니는 첫째 아들이 전쟁 중 사고로 죽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전염병으로 2명의 딸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이 미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멀쩡한 모습보다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미자는 우울증과 알코올증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돌봄을 기대하기도 어려웠겠죠. 이래서 자식이 먼저 죽은 엄마들은요, 남아있는 자식들한테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식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기 때문에 자식을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보다 더 이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자식이 죽으면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뭐 유산도 마찬가지죠. 예. 저도 유산 몇 번 하면서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남아있는 자식을 돌보질 못하고 항상 죽음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 세션에 자식을 먼저 일찍 떠나보낸 그 엄마들 대역을 세워보면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바닥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자분은 이렇게 그 성장 과정 중에서 상실 트라우마가 대물림이 됐고 엄마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의 엄마의 상을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이제 대역을 세워봤더니, 이 미자의 대역도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고, 미자 역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슴을 닫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속진자가 이 팔짱을 끼고 있는 미자에게 가슴을 닫고 소통이 잘 될까요? 숨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자라는 분이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배우자에게 친절한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미자는 어릴 때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과 공감을 남편에게 대신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소통도 안 되고 제대로 사랑을 받지도 못했으니까 이거를 남편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은 거죠. 이제 결혼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상대 배우자가 좋은 부모 역할 안 해주면 이제 삐지고 상처받고 섭섭함이 쌓여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도 단절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촉진자가 이 미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머니께 말씀하세요. 어머니,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이제 당신을 슬픔에 두고 저는 기쁨으로 물러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미자라는 분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숨을 씩씩거리면서 있으니까 촉진자분이 이렇게 미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하셨냐면, 기쁘게 살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나요? 죄책감을 기꺼이 받아 죄인이 되어 보세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호흡이 도와줄 거예요. 호흡합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들 세대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힘들게 사셨잖아요. 아빠의 가정폭력, 뭐 알코올 중독, 외도, 뭐 그리고 경제적인 곤란, 막 근근히 어떻게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막 아등바등 허리띠 졸라매면서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를 보면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기속되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훨씬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도 그냥 불행해요. 그걸 불행하게 살려고 합니다. 똑같이 슬프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환경이 엄마가 결혼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풍족한 환경인데도 저는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정말 오랜 세월 살았어요. 결혼해서까지도.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 너무 이게 몸에 잘 맞는 거예요. 항상 좀 뭐가 슬프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억울하고, 막 이런 거. 예.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죄책감을 기꺼이 받아 죄인이 되어보세요. 예,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효녀, 불효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배신해야 되거든요. 부모하고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근데 죄책감을 느끼죠. 엄마는 저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그 죄 짓는 거지. 나도 똑같이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아야지 엄마랑 같이 한 편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살기를 절대로 부모가 바라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은 의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자식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사랑으로서. 자녀가 자신하고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지 누가 자기처럼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죄책감이 느껴질 때 몸에서 어디가에서 느껴지는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네? 내가 엄마를 판단 평가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부부관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엄마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눈먼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엄마랑 똑같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살려고 자기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미자에게 자 남편 대역을 세우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여보, 이제 저는 당신에 대한 제 갈망을 포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게 딱 맞는 남자입니다. 자, 이 말을 따라하게 하니까 미자가 포기가 안 돼요. 남편이 내 뜻대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이렇게 해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말도 부부간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용한 가족 세우기 언어인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보, 이제 저는 당신에 대한 제 갈망을 포기합니다. 이 갈망이라는 거는 뭐냐면, 남녀 관계의 갈망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좋은 부모의 상을 갈망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등하게 남녀 관계로서 만나겠다는 어떤 선택이고요. 당신이야말로 제게 딱 맞는 남자입니다. 또는 당신이야말로 제게 딱 맞는 아내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좀 한번 학원처럼 한번 해보세요. 결혼 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다른 남자만 만났더라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다른 여자, 그 전 여자친구랑 결혼했더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남자가 내 남편으로 온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나하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내 영적인 성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난 거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제게 딱 맞는 남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꾸 남편이나 아내의 단점을 지적질하고 후회하고 뭐 이러면 이혼하지 않을 바에야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갈망이 포기가 안 되는 거, 좋은 부모의 상을 포기 안 되는 거. 미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랑과 돌봄의 욕구를 남편을 통해 충족하려는 성인 아이였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에 남편의 성격을 탓하는 방식으로 부부 갈등을 풀려고 했다. 그래서 학습과 성장 대신 남편과 환경을 탓한다. 이것이 성인 아이의 특징이다. 성인 아이죠. 몸은 성인이지만 내면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 탓, 환경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탓을 하고. 남편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남녀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통찰은 뭐냐? 배우자와 남녀로서 소통이 안 된다면 배우자에게 친절한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